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제국의 흥망성쇠를 목격해왔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권력도,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부도 결국 시간의 파도 앞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무엇이 위대한 제국들을 무너뜨렸을까요? 전쟁, 역병, 혹은 내부의 분열, 모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역사의 페이지 뒤에 숨겨진 보다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패턴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부채가 부르는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이 패턴은 마치 잘 짜인 비극의 각본처럼 세계의 거대한 제국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바로 그 각본을 한 단계 거의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파산과 붕괴라는 결말이 정해진 연극의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1500년대 스페인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은광을 손에 넣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소유해 본 적 없는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죠. 하지만 불과 150년 만에 그들은 4번이나 국가부도를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은의 절반을 가졌던 제국이 자기 빚을 갚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1800년대 오스만 제국은 비엔나에서 예멘까지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광대한 영토와 수백만 명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1875년 그들 역시 파산했습니다. 유럽의 채권자들이 오스만의 재정을 장악했고 제국은 부채 식민지로 전락했으며 50년도 채 되지 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 1990년의 일본입니다. 당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은 록펠러 센터와 할리우드 스튜디오를 사들이며 미국의 심장부를 위협했습니다. 모두가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 예상했죠. 하지만 거대한 부채 거품이 터졌고 35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64%,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처럼 한 세대 전체가 기나긴 침체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세계의 제국, 3번의 완벽한 부채 소용돌이, 번영을 위해 빌린 돈이 결국 파산과 붕괴를 가져온 순간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 세 제국이 가장 부유했던 시절의 부채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3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경 9천조 원에 달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비대대한 이자만 연간 1조 1천억 달러, 국방 예산 전체를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 거대한 기계를 멈추지 않기 위해 매년 2조 달러의 빚을 새로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채의 소용돌이로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총 7단계 중 5단계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6단계와 7단계는 섬광처럼 빠르게 닥쳐온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제국이 어떻게 스스로 빌린 돈에 의해 죽음에 이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항상 이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지, 그리고 왜 차가운 수학의 법칙은 다음 차례가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부채 죽음의 소용돌이가 단순한 경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이 함정은 위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은 성공과 성장,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반드시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군사적 확장을 위한 자금을 대고 미래의 산업에 투자합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빌린 돈은 성장을 창출하고 성장은 세수를 늘리며
그 세금으로 빚을 갚습니다. 완벽하게 지속 가능한 선순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장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투자가 기대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빚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자는 어김없이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줄어든 수입에 맞춰 지출을 삭감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는 것입니다. 지출 삭감은 경기 침체를 의미하고 증세는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장 쉬운 길, 더 많은 빚을 내는 길을 택합니다. 바로 여기서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됩니다. 이전의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저 닥쳐올 위기를 잠시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부채는 경제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이자 지출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이는 다른 모든 곳에 쓸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이는 다시 더 많은 빚으로 이어집니다. 마침내 채권자들이 이 나라는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깨닫는 날이 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채권 시장이 돈 빌려주기를 거부하는 순간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국가부도, 즉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화폐를 마구 찍어내 휴지 조각이 된 돈으로 빚을 갚는 하이퍼인플레이션입니다. 두 선택지 모두 경제를 파괴하고 결국 제국의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이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스페인, 오스만 제국, 그리고 일본이 정확히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첫 번째 거대한 부채 소용돌이 16세기 스페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는 스페인을 위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50년간 스페인 정복자들은 아즈텍과 잉카 제국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금광과 은광을 독차지했습니다. 볼리비아의 포토시 은광 한 곳에서만 2세기 동안 4만 5천 톤의 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페인은 이 은으로 동전을 주조하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16세기 초 스페인은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카를 5세는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부,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영토에서는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 소용돌이의 1단계, 확장을 위한 차입입니다. 카를 5세는 프랑스, 오스만 제국, 독일의 개신교도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러 대륙에 걸친 다발적인 전쟁은 거대한 군대와 함선, 무기, 보급품을 필요로 했습니다. 카를 5세는 이 모든 전쟁 비용을 빚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은을 담보로 독일과 이탈리아의 은행가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채권자들은 은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한 스페인은 언제든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500년부터 1650년까지 스페인의 빚은 제국의 영토와 함께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관리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2단계, 성장은 둔화되지만 지출은 멈추지 않는다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16세기 중반에 이르자 스페인의 전쟁 비용은 은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카를 5세의 아들 펠리페 2세는 1556년 왕위를 물려받으며 3,600만 두카트라는 엄청난 빚도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펠리페 2세 역시 씀씀이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중해에서 오스만 제국과 싸웠고 무적 함대를 이끌고 영국 정복을 시도했으며 네덜란드의 독립을 막기 위해 80년간의 잔혹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모든 비용 역시 빌린 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년 만인 1557년 펠리페는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간 세수는 700만 두카트였지만 빚을 갚는 데만 500만 두카트가 필요했습니다. 이자 지출만으로 정부 수입의 70%가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1557년 9월 펠리페 2세는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채무 상환을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대출 조건을 변경해 저금리의 장기 채권으로 전환시켜버렸습니다. 은행가들에게는 변경된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3단계, 이전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는 폰지 사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국가부도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시계를 잠시 되돌릴 뿐이죠. 펠리페는 여전히 전쟁 자금이 필요했고 파산 선언 이후 다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채권자들은 그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스페인에게는 여전히 아메리카의 은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불과 3년 뒤인 1560년 펠리페는 또다시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1575년에는 세 번째, 1596년에는 네 번째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40년 동안 무려 4번의 국가부도. 그때마다 펠리페는 개혁을 약속했지만 번번이 다시 빚을 내고 돈을 쓰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부채의 소용돌이는 점점 더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4단계, 이자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고 수학의 법칙이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펠리페 2세의 통치가 끝날 무렵인 1598년 빚을 갚는 데 드는 비용은 정부 수입의 100%를 차지했습니다. 벌어들이는 모든 돈이 곧장 채권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정부 운영, 군대 유지 등 다른 어떤 것에도 쓸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빚을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파산을 밥 먹듯이 하는 스페인에게 18%에서 2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요구했습니다. 이자 지출이 국가 수입을 초과하는 순간 그 나라는 수학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시체, 좀비 제국이 된 것입니다. 5단계, 채권자들이 신뢰를 잃고 신용시장이 얼어붙는 단계입니다. 1600년대 초 채권자들은 스페인에 돈 빌려주기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초고금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스페인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순은으로 만들어야 할 동전에 구리를 섞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화의 은 함유량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사기를 통한 인플레이션이었고 스페인 화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물가는 폭등했고 경제는 마비되었으며 무역은 붕괴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흘러들어온 은은 수입품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곧바로 국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스페인은 자국 내에서 거의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은을 캐고 낭비하는 동안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같은 경쟁국들은 착실히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1640년 스페인은 포르투갈을 잃었고 1648년에는 80년간의 전쟁 끝에 네덜란드의 독립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1650년 스페인은 파산하고 위축되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이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6단계 디폴트, 긴축
혹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갈림길에서 스페인은 인플레이션과 반복적인 디폴트를 통한 느린 세태를 선택했습니다. 완전히 붕괴하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이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세계 부의 절반을 소유했던 제국은 후대에 경고를 남기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계를 250년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세기의 오스만 제국입니다. 1850년 오스만 제국은 여전히 발칸 반도에서 아라비아, 북아프리카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500년 넘게 군림해온 제국은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유럽의 영토를 잃으면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근대화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1단계, 성장과 군사력 강화를 위한 차입. 1850년대부터 오스만 정부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은 군대를 현대화하고 철도, 전신, 항구 등 근대 국가의 기반 시설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오스만의 지도자들은 근대화가 제국의 힘을 되찾아줄 것이라 믿었고, 유럽의 채권자들은 오스만 제국이 대마불사, 즉 너무 커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단계, 성장은 둔화되지만 지출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근대화는 기대했던 경제 성장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철도는 건설되었지만 산업을 일으키지 못했고, 군대는 현대화되었지만 여전히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은 부패한 관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거나 궁전의 사치를 위해 낭비되었습니다. 제국의 영토는 계속 줄어들었고 세수는 감소했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873년 오스만 정부는 수입의 50%를 빚 갚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3단계, 이전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는 단계. 1870년대 초 오스만은 묵은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1875년 10월 오스만 제국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4단계, 수학의 법칙이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스페인과 달리 오스만의 파산은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채권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1881년 그들은 오스만 공공부채 관리국을 설립하여 오스만의 재정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고 관세를 관리하며 돈의 씀씀이를 결정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름만 주권 국가일 뿐 경제적으로는 외국 채권자들에게 종속된 부채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해 IMF의 관리를 받아야 했던 우리의 쓰라린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5단계, 채권자들이 신뢰를 잃고 외국이 통제하는 단계. 이후 30년간 유럽 채권자들은 오스만 제국의 부를 착취했습니다. 돈이 없어진 제국은 더 이상 영토를 통제할 힘을 잃었고 그리스, 세르비아 등 여러 지역이 독립해 나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독일 편에 섰던 오스만은 패전했고 1923년 로잔 조약에 의해 제국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6단계와 7단계, 디폴트가 붕괴와 해체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의 사례,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매우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막을 수 없는 기세로 성장했습니다. 소니가 콜롬비아 영화사를, 미쓰비시가 록펠러 센터를 사들이는 등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상징적인 자산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도쿄 항공 부지의 땅값이 캘리포니아 전체 부동산 가치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일본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 믿었지만 거품은 터졌습니다. 1단계 거품 성장을 위한 차입 80년대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비이성적으로 폭등했습니다. 이는 값싼 신용대출이 부채질한 투기 열풍이었습니다. 은행들은 무분별하게 대출해줬고 기업들은 막대한 빚을 냈습니다. 거품이 붕괴하자 일본 정부는 3단계 위기 대응을 위한 차입에 나섰습니다. 1990년대 내내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은행 시스템에 쌓인 부실 채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산해야 마땅한 좀비 기업들이 값싼 대출로 연명하며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현재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64%라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4단계 이자가 감당 불가능해지는 단계가 와야 했지만 일본은 일종의 치트키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일본 중앙은행이 정부의 빚을 직접 사들이는 부채의 화폐화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 그것을 사주는 방식입니다. 이 덕분에 일본은 초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막대한 빚에도 불구하고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5단계 빠져나갈 수 없는 소용돌이에 갇힌 단계입니다. 일본은 예산을 파탄내지 않고는 금리를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 화폐 가치가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어 사회 보장 비용은 급증하는데 지출을 삭감할 수도 없습니다.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성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일본은 35년째 이 부채의 덫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붕괴하는 대신 서서히 죽어가는 장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의 제국, 3번의 부채 소용돌이는 놀라울 정도로 동일한 7단계 패턴을 따랐습니다. 1단계, 생산적 투자나 확장을 위해 빚을 낸다. 2단계, 성장이 둔화되어도 지출은 계속된다. 3단계, 이전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낸다. 4단계, 이자 지출이 감당 불가능해진다. 5단계, 채권자들이 신뢰를 잃거나 정부가 정책적 함정에 빠진다. 6단계, 디폴트, 하이퍼인플레이션 또는 장기 침체를 맞는다. 7단계, 경제가 붕괴하거나 영구적인 쇠퇴기에 접어든다. 이제 미국의 차례입니다. 2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막대한 차입으로 미국의 국가부채는 9천억 달러에서 36조 달러로 폭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수십 년에 걸쳐 하락했지만 정부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3단계, 우리는 이미 폰지 단계에 있습니다. 매년 빌리는 2조 달러의 빚 중 절반 이상인 1조 1천억 달러가 오직 이자를 갚는 데 쓰입니다. 4단계, 이자 지출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이자 비용은 1조 1천억 달러로 이미 국방 예산을 넘어섰습니다. 만약 금리가 과거 평균 수준인 5%로만 올라도 이자 비용은 2조 달러로 치솟아 전체 세수의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4단계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5단계, 채권자들은 서서히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미국 달러 보유고를 줄이고 있습니다. 세계는 미국의 실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백히 5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6단계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5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의 법칙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속도라면 2030년 미국의 부채는 50조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금리 5%를 적용하면 이자로만 매년 2조 5천억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세수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문제를 성장으로 해결할 수도, 지출 삭감으로 해결할 수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수학의 법칙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은 은을 믿었고, 오스만은 유럽 강대국들의 도움을 믿었으며, 일본은 무한한 양적 완화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패턴이 이겼습니다. 미국 역시 자신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를 믿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외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패턴은 수학 그 자체입니다.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빌릴 수는 없으며 이자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을 영원히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5단계에 진입하면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세계의 제국이 증명했습니다. 6단계가 닥쳐왔을 때 미국이 6단계와 7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점진적인 쇠퇴가 아닐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다고 느껴질 정도의 거대한 붕괴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가 미국의 부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실패하면 전 세계가 함께 실패합니다. 세계의 제국, 3번의 부채 소용돌이, 파산과 붕괴로 쓰인 3번의 경고, 패턴은 절대적이고 수학은 냉정합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오스만, 일본이 이 순서를 정확히 따르는 것을 지켜본 역사는 다음은 우리의 차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